네. 올해 뭐 한 분기 정도 이제 시장 남았는데 올해 시장은 지금 이제 9월까지 조정이 마치고 11월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연말에는 좀 그래도 따뜻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 기대가 좀 이제 연말부터 반영이 될 거라서 내년의 시장은 저희 전반적으로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은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하나에 머물러서 쭉 가는 것보다는 계속 주도주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반기 1분기랑 그다음에 3분기 초반에서는 이제 2차 전지주가 랠리를 했었지만 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제 엔터,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매수세가 분산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순환매가 있었던 부분들이 개인분들이 따라다니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좀 늦게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9월 FOMC에서 이제 그 점도표나 아니면 코멘트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동결은 확실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은 이제 여지를 많이 남겨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얘기, 데이터 디펜던트하게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이제 저희는 뭐 7월 정도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11월도 충분히 새로운 인상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임금하고 전체적인 물가는 잘 떨어지고는 있는데 다시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노조 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파업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금 인상 요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11월에 동결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내년까지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 중간값이 5.6% 연말 그런데 내년에는 4.6%에서 7% 사이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 금리를 정책 금리도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시중 금리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한국 금통위는 사실은 이제 미국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거기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 정책을 할 때 미국 시장도 상당히 미국의 금리 시장도 상당히 같이 참고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2%대까지 물가가 안정이 됐다가 이제 최근 월에서는 이제 3.2까지 다시 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수입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책 금리를 다시 올리는 부분도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트렌드는 어쨌든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올리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환율에 큰 영향을 안 주면서 있다가 다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미국이 금리 내리는 그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거의 2% 정도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지 이제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또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많이 높여놓지도 않았지만은 많이 또 내리지도 않는 이 정도 상황일 것 같아서 금리 차는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그 재무부에서나 뭐 전체적으로 보는 게 경기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수출입하고 경상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상수지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저희 경제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환율을 좀 안정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은 물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는 더 심각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금리를 올리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올리는 동안도 한국이 더 못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금리 차는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금리 차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경제 성장률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더 강하게 나오거나 또는 이제 한국같이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수출을 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더 올라갈수록 그런 환율이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또 외국인이 보기에는 원화 가격이 되게 싸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계속 외국인이 매도가 있었지만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는 그런 자본 수지까지 그러니까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달러가 더 쌓이는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평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채나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금 금리가 예상 외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손실은 계속 들어가 있는 구간이지만은 그 어떤 역사적으로 보거나 또는 지금 그동안의 정책금리 올리는 수준을 봤을 때도 굉장히 고점인 건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고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가격도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지금 유리한 거는 단기물보다는 장기채, 그래서 뭐 미국채 뭐 10년, 30년짜리 이런 식의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기 보유할 필요가 없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도 지금 내년 말까지는 여기서부터 한 금리가 정책 금리 기준으로 한 1%, 0.8에서 1%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금리가 30년물 기준으로 1%가 떨어지면은 국채에서 이익이 얼마나 나냐 하면 듀레이션 기준으로 한 22%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갖고 있어도 이 한 1, 2년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단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국채 금리는 이제 경기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큰 그 인베스먼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합니다. 주식 자산은 저희가 봤을 때는 주식의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G20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미국 기준으로도 보는데요. 그게 G20 기준으로는 1월 달부터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갔는데 그게 20개월째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이제 돌아선 거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4월 달부터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턴하기 시작하면은 이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기에 동행하는 이제 현실적인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것보다 6개월 빠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내년도는 경기 동행 지수들도 이제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선행지수랑 주가지수, 특히 S&P 500과의 그 상관성이 거의 0.85,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표고 변곡점도 잘 맞는 지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지수는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다른 근거를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도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익도 올해는 미국의 제로 성장했거든요. 기업이익이. 근데 내년에는 한 10% 초반 정도 성장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 지수가 반등한 거는 한 초중기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을 벌써부터 많이 줄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중을 나눈다 그러면은 뭐 여러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주식 비중을 5, 뭐 채권을 3, 나머지 뭐 기타 이제 자산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대 4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한 60%,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40%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OECD G20 기준으로 더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2021년이죠. 21년 여름이 한국 주식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도 OECD 경기 선행지수 고점이랑 거의 일치했고요. 바닥도 사실 잘 일치하는 편입니다. 해외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투자하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은 유튜브나 또는 이제 경제 관련한 자료 뭐 이런 데이터들이 워낙 많아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한국을 유구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도 장기 자산으로는 해외를 40% 이상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장기 투자, 그러니까 S&P 500을 봤을 때 S&P 500이 올라가는 확률이 과거 20년 봤을 때 한국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 오른 해와 안 오른 해를 봤을 때 안 오른 해가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오른 해가 70%였고요. 20년 동안 미국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훨씬 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굉장히 빅테크 회사들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러한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는 그냥 계속 늘 가져가야 되는 이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자산차가 크기 때문에 뭐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기타 자산이면 현금도 포함이 됩니다. 현금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은 아예 그냥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달러를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금 자산을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은 그 현금 10, 뭐 금 10,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뭐 그렇게 안전하게는 금 정도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달러가 나은 것 같고요. 예. 2차 전지가 이제 올해 내내 좋다가 7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과 산업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만 너무 좀 앞서서 과속을 했던 구간이 7월 달에 발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또 이제 2달째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들을 보면은 수급적인 이유 외에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못 맞췄고요. 특히 양극재 쪽에서요.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도 양극재 업체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빠졌는데 지금 재고를 항상 가져가잖아요. 근데 재고 가격은 높은 가격에 산 게 투입이 되고 판가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동안에 일시적으로 높은 원재료가 들어가서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그게 해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싼 재고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정상 궤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제 올해 연말쯤 정도가 돼서는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가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데 지금 회사 매출은 6조가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다 매출 인식을 해 나가는, 그리고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단지 주가가 과하게 반영했다가 과하게 빠진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시 본궤도로 올라올 수 있다. 연말부터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워낙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버블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배수, 그래서 빅테크 세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똑같은 주제로 리포트를 저번 주에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세히 읽어봤었는데 이제 나스닥 버블일 때가 2020년이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한 리포트였는데 지금 이제 빅테크 7개,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PR 기준으로 25배 정도 수준이다. 물론 S&P 500 19배보다는 좀 비싸지만은 그 당시에 뭐 나스닥 버블 있었을 때는 52가 넘었었고, 그 전에 이제 다른 버블이 있었을 때도 40에서 50을 넘어가는 그런 산업들이 포진돼 있을 때가 문제였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 AI 하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빅테크니까 재무제표도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과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률도 그때보다 훨씬 높고, 그 다음에 ROE도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버블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산업이 새로운 게 크게 태동이 됐을 때 그게 6개월 하고 끝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순수한 테마 뭐 작전 이런 거예요. 근데 AI가 시작된 거는 사실 작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아직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직도 머신러닝 단계에서 테스트한 거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내년부터는 해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접목해서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B2B 모델이 굉장히 큰 수익이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이제 오픈 AI나 바드나 이런 데다가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그 모듈을 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런 이익과 매출이 내년에 좀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산업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특히 좋은 부분이 거의 그 AI용 반도체 위주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GPU, NVIDIA GPU라든지 아니면 GPU를 서포트하는 그런 GDDR, 4, 5 이런 것처럼 D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이 좋은 게 HBM이고,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이클은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하게 되면은 또 일부 조정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트렌드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차 전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올해 7월에 많이 올랐지만 그 전부터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오른 게 아니라 한 분기 엄청나게 오르고 또 한 분기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하면 그럼 후공정만 좋은 거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또는 전공정의 원래 반도체들은 안 좋은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사실은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많았던 거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PC 수요라든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이 3년째 스마트폰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엄청난 가전 수요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PC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모두 사버렸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음 해까지 이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4년이 되면은 내년에는 그게 4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은 PC 교체 주기상도 4년 차가 되고 스마트폰도 저도 4년 동안 안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사실 반도체에서 제일 커요. 데이터 센터의 AI용도 크지만은 사실은 PC랑 스마트폰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돌아서는 게 저희는 이제 내년에 천천히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은 이미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이제 줄여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더 올라오더라도 반도체는 회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증거들이 한 2주 전부터 반도체 가격이 한 3% 정도 DDR4 기준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의 원래 메인 비즈니스인 D램 이쪽들도 서서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는 그냥 돈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AI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AI를 투자를 하면서 수혜가 되는 그러한 장비나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이런 것도 핵심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서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혜는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거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애플보다는 구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사인 오픈 AI가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는 와우 하는
팩터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비즈니스에 연결해서 대규모 확장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부 계속 채택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여행 사이트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여행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오픈 AI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확 가져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그게 꼭 뭐 여행이라든지 네이버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버가 나왔는데 네이버도 그냥 보기에는 별로지만은 실질적으로 뒷단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 그전보다 구매 행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고 딱 타겟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단에 보이지 않는 B2B 모델로 해 가지고 그러한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큰 돈을 버는 시기가 아마 내년부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옛날에 서부 시대에 광산 캐러, 금의 광산을 캐러 이제 고 웨스트 다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갈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광산을 발굴한 몇몇의 독점적인 대기업들도 돈을 벌었지만 진짜 큰 돈을 번 거는 청바지 파는 리바이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한국의 그런 업체들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 센터나 AI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이제 곧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도 하고 이제 관심이 되게 많고 굉장히 큰 성장 산업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기관 투자가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던 레인보우 뭐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다양하게 비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주나 매출을 보면은 뭐 200억, 300억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아직은 너무 적어요. 물론 100%씩 이상씩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약간 독과점적인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입장벽도 2차 전지 양극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로봇을 잘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잘해요, 로봇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청소기 1등이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것처럼, 그렇다고 뭐 중국이 뭐 AI 칩에 발전된 건 없어도 로봇에 쓸 만큼 그렇게 최첨단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AI의 예를 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이럼 이런 LLM 모델이나 이런 게 핵심 칩이 필요한 거지 간단하게 구동하는 로봇에는 그렇게 엄청난 첨단 반도체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고 꿈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벌써 포스코 퓨처의 매출이 5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뭐 4조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6조 원이 넘고 이런 식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산업에 비해서는 로봇은 조금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로봇이 주가가 쫙 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자동차 그룹 같은 이런 경기 회복에 민감한 기업들이 쭉 올라가는 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막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좋은 투자처는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주도주는 저희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많이 소외가 돼 있었고요. 소외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GDP는 상당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주도가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ISM 지수에도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 지수 같은 비제조업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 지수는 아직도 47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역대급으로 밑에 하단에 걸려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서비스업 지수는 너무 좋은 상황인데 조금 둔화되고 시작하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중국도 지수들이 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좀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준율도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JP모건이 중국을 정말 오랜만에 GDP를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르죠. 왜냐면은 중국 부동산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망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회복이 느린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조차도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에 우리가 전혀 기대 안 했던 데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관련한 주식들이 철저하게 소외돼가 있다가 매수가 이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 기계 쪽, 건설업체 말고 건설 기계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장기, 굴삭기 뭐 이런 데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되고 있는 투자는 IRA 법안 이후로 지금 한 250조에서 300조 정도의 재정 지원이 그쪽으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제가 데이터를 따로 뽑아서 봤는데 건설 프로젝트들이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 우리나라 2차 전지 공장들 또는 뭐 풍력 태양광 공장들 이런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장들이 완공되는 시기가 대부분 내년에서 내후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또 나타날 거고 지금 이미 많이 반영된 거는 송배전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주가 지금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업종들도 주목해서 좀 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그냥 끝나진 않아요. 잠깐 쉴 수는 있고 그렇지만은 많이 올랐으니까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후공정 반도체 이런 산업 업종들도 쉴 수는 있어도 쉬는 게 끝나면 또 다시 추세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거는 뭐냐면은 성장주 쪽이에요. 성장주 쪽에서는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1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특히 정책금리보다는 시중금리, 미국 국채 10년물이 완연하게 떨어지는 게 잡힌 게 보인다 그러면은 성장주 중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일부 바이오 업종, 바이오테크 이런 쪽들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좋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입니다. 네, 한국 경제는 이제 특히 한국 경제에서 주식 쪽을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의 매수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은 유동성은 많은 상황이지만은 개인들이 새로운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기관 자금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지수가 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또 외국인이 돌아와야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돌아오려고 그러는 핵심 요건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좋아요.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유리해요. 예를 들어 3개월물에 국채를 갖고 있으면 5.5%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굳이 한국이나 중국까지 갈 이유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드디어 이제 정책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향 기조인데 더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미국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자금들이 다시 이머징 마켓을 서서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서 돈을 왕창 빼놓은 상태거든요. 해외에서.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뺐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반면에 중국은 이제 회복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중국이 회복되는 거와 그 다음에 더 이상 미국의 그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 순간. 그런데 이제 한국에 뭐가 좋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가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큰 사이클은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가격이 아까 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내년에 IT 수요랑 겹쳐서 조금씩 돌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한국도 사야겠다라는 수요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자금 흐름이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1년, 한 9개월 정도 적자가 나다가 지금 3개월째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그 증시 자체는 좀 빠르면은 연말, 그 다음에 또는 연초 이때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그 박스권에서 계속 순환매하면서 테마주 찾는 작업. 그래서 좀 가벼운 주식들 위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은 길목 지키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마주 따라다니기가 사실은 좀 버겁긴 하거든요. 좀 사면은 이제 빠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자꾸 사게 되는데 안 그러면 다른 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소외가 되는 이런 느낌도 받고 이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들도 싼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이제 업종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장비 쪽은 PER이 지금 6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다른 성장주들은 막 30배에서 50배 정도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면은 그때는 좀 기관부터 해가지고 많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외된 기업들을 길목시키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은행주도 좀 샀었다가 지금은 이제 배당 플레이 하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은행주 같은 경우도 뭐 성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되게 싼 구간은 맞기 때문에 미리 길목시키기 했다가 배당을 노리고 연말에 들어오는 투자가들이 주가를 올려놓으면 그때 차익 실현을 일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제 길목지키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매크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는 그런 구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태까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영어로 페널라이즈인데 어떤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성장주인데, 특히 네이버 같이럼 이익이 올해 올라가거든요. 작년에도 이익은 안 빠졌고, 그런데 주가는 60% 빠졌죠.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금리가 높을 때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인터넷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네이버처럼 이렇게 AI가 준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도 사실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이제 연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을 본 게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저희 경험이 뭐 길어야 2, 30년인데 그 이상 안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은 외부 변수, 코로나랑 전쟁 등등 해서 공급망의 문제 등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고서 특히 이제 정부 정책 위반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들이 IRA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거꾸로 가는, 침해하는 이러한 뭐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다 보면은 물가가, 페드의 목표는 2%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힘든 구조로 스스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미국에 투자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IRA 법안 이후로 해서 미국으로 세계 공장들이, 지금 세계 기업들이 440개 이상의 공장들이 미국에 신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비용이 훨씬 낮죠.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싼데, 인건비 제일 비싼 미국에다 짓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런 다시 고용이 되고 그 소비를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전체적인 원가가 떨어지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비싼 공장으로 가고 있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파업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적으로 옛날처럼 1%대 물가로 가는 거는 좀 요원해 보인다는 거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대신 성장도 같이 나오죠. 예, 물가만 높은 건 아니고 성장도 나오죠. 그렇게 공장을 다 모아다가 거기다 지었고, 빅테크 AI가 새로운 스마트폰의 혁신이 왔을 때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진 않죠. 성장도 미국이 굉장히 과거보다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터 인플레이션과처럼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젠가는 3% 정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인정하고 경제 정책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좀 점차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